요원들, 사이버 전사들 어떻게 양성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 대표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화도 오시기에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죠. 강화도에 때 날씨는 어땠습니다? 이게 뭐 지난해는 그렇게 막 35도까지 올라간 일은 없는데 올해는 강화도 좀 많이 덥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남한에 온 탈북민 가운데서 북한 사이버 관련 그리고 군 전자전 관련 이쪽 전문가들이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 그 장 대표님이고 또 저 또한 사이버 요원들을 육성하는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사실에 기초해서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장 대표님 사이버 요원이 되자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일단은 사이버 대학에 가려고 하면은 수학을 잘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분이 일단은 좋아야 되고요. 이게 또 성분 좋아가지고도 안 되는 게 실력이죠. 우리가 좋아야죠. 네, 네. IQ가 기본이죠. 네, IQ. 우리 저 장 대표가 천재의 반열에 속해요. 그래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궁금했는데 IQ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뭐 IQ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시간 되면요. 예, 지금 바로 IQ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냥 즐겁게 해보는 겁니다. 네.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이 원숭이가 나무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나무에서 떨어져. 예, 나무에 떨어졌어요. 원숭이. 글쎄요. 가지가 없겠죠. 예, 죽었으니까요. 죽어서 그냥 떨어진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건데 그냥 한번 좀 그냥 즐거운 IQ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북한 사이버 요원들 어떻게 육성됐느냐 이게 질문인데 뭐니 해도 그들의 일고중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걸 떠나서 북한 사이버 요원이 양성을 생각할 수 없죠. 일고중이든가 요즘 어떻게 부릅니까? 네, 거기에서는 여전히 그저 1초급학교. 네, 1고급, 1초급. 1초급 네. 중학교, 네. 1고급 중학교 네, 그런데 그렇죠. 둘로 갈라져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좋아야 되는가요? 이제는 북한에서는 소학교 과정이 5년으로 됐잖아요. 김정은 이제 정권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5년 동안에 그 영재반이라고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영재소소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초등과정, 여기로 말하면 초등과정인 그 소학교 과정에는 영재 학교제를 폐기를 하고 학과 서소대, 그러니까 다과목 학과 서소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매일 9월마다 시험을 쳐서 거기에서 정말 상위권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뭐 10명이면 10명, 1등부터 10등까지 해서 더 영재학교, 거기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가정에만 이제 영재학교가 별도로 있거든요. 한 개 도에 한 개씩.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수학적, 해석학적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이 공간기하학 그리고 이제 기억력은요? 기억력은 우선적으로 좀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때 뭐 테스트를 뭐 할 때는 기억력 테스트 같은 거는 숫자를 불러주고 뭐 8자리를 불러주고 반대로 B로 가는 거 있잖아요. 요즘엔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근데 그런 것들로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구답, 필답 시험을 치는데 구답 시험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판단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물에 관한 이제 수학적 모형화 능력을 이렇게 인지 시험을 보는 거죠. 그 초중 때부터 이렇게 빡세게 일반 중학교하고는 다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네. 그 서도에서 소학교 그 다과목 서도에서 배우는 교재도 별도로 다 예전에 그 영재 소학교에서 치고받은 그 과목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학부모들의 어떤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의 그것 때문에 일단은 소학교 과정에서는 영재 학교제를 폐기를 했어요. 폐기하고 기본 이제 중학교 과정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이 과정에만 지금. 그렇네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아이들이 머리가 많은 걸 빨아들일 수 있고, 그렇죠. 용량도 크고, 네.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검색하는 빨리 찾아내는 이런論理力도 굉장히 뛰어나니까 그렇죠. 애들이 말하자면 해커가 되는 거네요. 지금 자료화면에 일고중 애들이 컴퓨터 관련의 분야에서 배우는 그 교과서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기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암호학과 같은 것도요. 컴퓨터 수학도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대학 고등 이상의 그런 교육 과정에서 치고받는 건데 이게 다 중학교에서 다 소화되고 활용 능력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렇죠. 애들이 공부를 빡세게 하겠느냐. 그 저희가 미림대학에 갔을 때 푸른제 군사종합대학이라고 예전 소련 이제 군사종합대학에서 25명 교수님들이 와서 이제 저희를 가르쳤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네 대학 과정의 5년 과정안을 2년 안에 소화를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민족이 역시 머리는 좋다. 그분들이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들어가면은 미림대학에서 이제 5년인데 1, 2, 3학년은 기본 기술기초 과목들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제가 이제 작전 프로그래머인데 작전에 관한 이제 군용 지도를 놓고 그거를 전산화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시뮬레이션이 그 이제 수학적 이 프로그램을 그렇죠. 작성을 해서 이제 컴퓨터에 기입을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기본 시스템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는 러시아 교수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자기네 대학 5년 과정안을 함축을 해서 2년 과정안으로 만들었는데 자기네보다 성적이 높게 나오고. 놀랍네. 네. 야, 이 코리아 이 머리 간단치 않다. 네. 근데 말이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교재를 준비하고 또 특별한 교수들이 배워주고 근데 그런 그 북한의 숫자 1 중학교, 제1 중학교가 영재학교인데 그 영재학교들하고 우리 남한에는 어떤 학교들하고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을까요? 대원 애고, 뭐 용인 애고, 뭐 서울 애국어 고등학교 여기들은 뭐 영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글쎄 저는 여기 중학교 편제랑 뭐 학교들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연구해본 바가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아들이 여기를 와서 그래도 초급 저희 아들이 이제 이제 영재학교 다니다가 가서 왔는데 한 1년 정도 다니고 왔는데 그랬구나. 예. 그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북한처럼 이렇게 특성화된 이런 교육 시스템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기본 여기는 뭐 이제 로스쿨이라든가 기본 이제 성인이 거의 다 된 다음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초등이나 이런 이제 중학교나 이럴 때는 없어요. 북한처럼 이렇게 특성화된 교육은 없는. 그래도 머리 좋은 애들은 이 애국어 고등학교 각 지역에 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애국어 고등학교에 가서 애국어를 일단 잘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나중에 뭐 그걸 졸업하고 뭐가 되는데 주로 여기 머리 좋은 사람들은 대체 컴퓨터는 안 하죠. 변호사. 그렇죠. 뭐 여기에서는 대부분 검사, 변호사, 판사, 그렇죠. 정치인, 그런 쪽으로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북한 사이버 부대하고 이 맞설 때 능력이 이게 자꾸 우리가 걱정하는 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의 전역에서 영재들이 다 뭐 지역마다 영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천에서 여인한 말이 있는데 아주 저기 뭐 한경남도 장진에 머리가 좋은 애가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게 북한은 이게 참 그런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군이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구역에 관해서 모든 이제 학교들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면요. 이게 이제 영재급의 학생이라고 영재급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그 영재 학교가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일거중이가 다 그 다른 학교보다는 기숙사형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원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하신 대로 그 기숙형 학교, 우리말하면 사관학교입니다. 그렇죠. 중학교 애들이죠. 사관학교. 부모를 떠나서 공부만 하기 위해서 사관학교라고 그 일중학교인데 근데 그게 몇 개 있는가? 제가 알기로서는 북한 전역에 각 도에 총합전기 있고 그 다음 각 도시군에 있고 시에는 또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역이 하나씩 있으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구역 단위로 일중학교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탑다운 방식으로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반드시 머리 존에는 네. 구역 1고중 거기서 또 점핑해서 또. 시 1고중 네. 또 점핑해서 도 1고중 그다음에 그리고 평양에 있는 금성 1중학교였다. 네. 나 머리 좋으면 다 어디 올라온다? 금성 1, 2중학교. 금성 1, 2중학교에는 학생이 그렇게 모이면 한 몇 명 돼요? 제가 금성에 그 미림대학 있을 때 한 번 가봤어요. 음. 네, 그때 제가 갔을 때가 80년대인데 이제 김정일 자녀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네, 김정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김정철일 수도 있고. 네, 네. 오, 그러네. 그때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장선생님.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인원이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는 그 6학년 과정으로 해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있던데요. 한 개 학년에 한 150 정도 이렇게 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 네. 정도를 알아요. 네. 많아야 200명 정도. 그렇죠. 예, 한 해에 육성되는 그 영재급의 해커 네. 후비죠. 그렇죠. 후비가 네. 150부터 한 200명 사이 정도 될 그렇죠. 것이다. 네. 그렇죠. 참, 우리 이제 미림대학도 우리가 그 전국적인, 그러니까 금성에서도 오고, 그리고 진짜 그 평양 각 구역의 일거중들, 시 일거중, 그리고 각 도에 있는 영재학교들에서 오는데, 그리고 이제 2년제 저희처럼 군사 전문대에서 또 뽑혀서 왔죠. 그러니까 총 동해지부, 서해지부, 중부지부 이렇게 세 군데에서 2,000여 명의 최고 우수생들이 도전을 했어요. 그렇죠. 네, 도전을 해서 100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이긴 거였죠. 그렇죠. 네, 아이고. 대단히 좋은 대학을 다녔습니다. 네. 저는 김천공업종합대학의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저희한테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그쪽에 미림대학에 갈 수 있는데 물론 어린 영재들을 키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 사람은 뭔가 군 관련해 최고의 어떤 IT 전문 인력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미림대학의 연구반으로도 가는데 굉장히 이게 기준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서 금성 1, 2중학교 애들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어린애들 그냥 빡세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러자고 하면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생활도 좋아야 되고 컴퓨터도 정말 좋은 것들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독부까지는 자부담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죠. 근데 일단 금성까지 치고 올라가면 평양에는 부모들이 거꾸로 배려를 받으면서 그렇죠. 이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양에 이게 승인번호제잖아요. 평양에 그렇죠. 들어가려고 해도. 근데 일단 자식이 공부를 하면 자식 방학이란가 학교에다가 제출만 하면 바로 승인번호들이 내려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받으면서 네. 좀 혜택을 받고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부까지는 그래도 이제 부모들이 일정 부분 좀 영향이 있어서 좀 밀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형 애들은 부모들이 좀 먼 데다가 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 학교 측에서 많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재로 찍히면 이 사람은 무조건 나라의 중요 부분에 투하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아는데 2인 1식이고 그리고 애들이 먹는 거는 고기, 밥, 음료 이런 것들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이는 거예요. 주황당 구국이라고 직접 달러를 들여서 음식을 푸드를 싸다가 애들 먹이게 되면 먹는 건 걱정 없다. 컴퓨터도 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텔 컴퓨터도 그렇고 PC 무진장하게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애들이 거기에 가는 건 하나의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 자식이 갔댔는데 애가 가서 너무 공부를 해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미림대학에서도 이게 조금 정신착란 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몇 명 이제 끝을 못 보고 졸업을 못하고 나간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막 몰입을 하고 이제 좀
이거가 자기한테는 이제 막 목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서도 해가지고 어떻게 평양에 떨어지거나 그렇죠. 예, 쌓이고 이제 해킹 부대에 가야 되겠다. 이게 어느 정도 가면은 우리 그 5개 학부인데 한 20명 정도가 프로그램 해킹 학부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그저 백식연구소 해킹 부대로 진짜 그 진출되는 게 7명, 8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일반 이제 연구소, 국방연구소라든가 이제 각종 뭐 이제 군 병정사령부들의 프로그래머들이 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해킹조에 들어가면은 게임은 사실 끝입니다. 일생 자기 그저 이게 북한에서는 최상위층 정도에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죠. 내가 같이 미림대학에 그래도 수재로 같이 갔는데 아니 거기에서 이제 내가 정말 또 최정예 부대로 가냐 못 가냐 여기 판단이 나니까 자 뭐 비슷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어느 정도 많은지 굉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주로 사람이 짜기 쉽도록, 컴퓨터는 힘들더라도 사람이 짜는데 사람이 그 쉽게 프로그램을 읽어보고 서로 토의하고 생각을 빨리 발상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사람 친화적인 언어, C++이라든지 C#이라든지 이런 언어로 짭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프로그램이 더 간결하고 속도가 빠르고 기능이 높기 위해서는 그보다 좀 더 기계 쪽에 친화적인 C 언어로 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C 언어보다 더 사람은 힘들어요. 그 뭐 다만 영어 뭔가 명령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복잡한데 어셈블리라고 하는 그렇죠. 언어가 있죠. 어셈블리를 언어 짜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개별적인 지령들을 외워야 되는데 그게 약 5,000개 정도. 5,000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 머리가 오죽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그것들을 다 암기를 하고 이제 4, 5학년 때부터는 그것들을 기능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키보드에 기능화시켜서 하는데 참 저희 그 작전 전술 프로그래머들은 최고 로망이 최고사령부 작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3학부, 이제 프로그램 학부 같은 거는 이제 백식연구소 이렇게 그래야 평양에 떨어지면서도 최상위층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육성되고 나면 그 안에서도 너무 머리 좋은 애들은 월반을 합니다. 월반해가지고 어떤 17살 정도면 제1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는 거죠. 그렇죠. 고 졸업하면 걔네들 어떻게 돼요? 바로 사이버대에 가는가요? 대학에 또 사이버 대학 가는 거죠. 그렇죠. 대학.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를 그렇죠. 졸업을 하고 아니면 이제 고급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대표가 다녔던 미림대학 그리고 저희 김책공대에도 영재반이 있습니다. 5개의 중점대학으로 간다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미림대학, 김책공대, 이과대학 그리고 국방대학 물론 김수종합대학도 들어갑니다만 이 중점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진짜로 사이버와 관련된 핵심의 그 공격 기술을 배우는데 또 일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또 유학도 가죠. 이건 필수 과정입니다. 일단 백지연구소에 가면요. 그래서 이 해외 연수 과정은 무조건 거쳐야 최고 이제 이 정예 부대원이 되니까 정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사실 인터넷 국제 시장에 자기가 발을 담가봐야 되니까 인터넷에 대한 자기가 배웠던 거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어떤 뭐 분석 같은 거 그리고 뭐 해킹 뭐 정보 빼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뭐 교란하고 뭐 각종 이제 이런 것들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IP 추적, 이 역수력이 불가능하도록 이제 해외 IP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해외 연수 과정을 꼭 거치는 거죠. 그럼 적응 과정이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벌써 20대 전에 쟁쟁한 사이버 이전 실력을 갖춘 정보 전사들이 배출됩니다. 이 전사들이 이제부터 그 적국의 그런 대상 컴퓨터들을 분석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암호 체계를 터득하고 파악해서 그 무력화시키는 방도를 내놓고 공격 전략을 내놓으면 그에 대한 해킹 공격 코드를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참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 생활이 그래도 괜찮은가요? 사이버 부대? 그렇죠. 사실 전 말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뭐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프로그램 학부 동기생들이 해외 나갔다 오면 이제 구두약도 좀 주고 뭐좀 이렇게 예, 바다에 선물. 먹을 수 있는 선물들 해외 이런 선물들 좀 주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뭐 마음대로 쓰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참 부럽다, 부럽게 산다. 그래도 뭐 이게 중국 가고 싱가포르 가고 뭐 태국 가고 이게 하니까 그래도 뭐 얘네들은 진짜 이게 해외 나가니까 그래서 좋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게 뭐 나가서 어떤 작전을 하고 어떤 행위 나가서 나쁜 짓이잖아요. 그렇죠. 예, 도둑질하죠. 예, 약간 도둑놈들인데 이런 도둑질하는 거는 진짜 몰랐다가 예. 여길 와서 그래도 제가 경력에 그런 일학부잖아요, 저희가. 예, 예. 이런 대학. 근데, 그게 프로그램 학부 졸업생들이 지금 해외 나와서 뭐 대한민국이나 미국, 일본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해킹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 해서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대가 아니면. 네, 근데 뭐, 해당 정보기관에서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 우리 그 프로그램 학부 졸업생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저기 중국에 나와 있다, 어디 나와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야 너희 진짜 뭐라냐 이렇게 해서 이 아내가 이게 이렇게 나와서 이런 거 했었구나. 그때부터 알고 조금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 있을 때부터 그런 해킹 학부 애들의 무슨 작전 지대 내지는 작전명을 내가 알았던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길 와서 야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또 동기생이라든가 후배들을 통해서 정말 그래도 이렇게 사이버 정보들은 많이 획득을 했죠. 네? 사실 대표님 제가요 그 친구들 한 명 정도는 내가 좀 데려 올라와서 네. 친구하려고 했죠. 네, 전쟁시 마찬가지예요. 네, 대한민국 한 명도 데려 오려고 했죠. 대한민국에 좀 기승 좀 시키려고 네. 정말 별의별 머리 작업을 다 네. 하고 진짜 막 꼼수도 좀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 얘네들은 뭐 많이 봅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잘 알더라고 우리 삶에. 그렇죠. 그래서 야, 내 가면 네 내 생활 이상으로 네가 뭘 보장해 줄 건데 쪽도 안 돼 그러더라고. 그렇죠. 보장할 시스템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이제 부친에 그래서 예. 야 너희 그래 어느 정도냐. 그래도 야 여기가 거기보다 낫겠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사단장이 저쪽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장성급의 사단장도 해커 전투원이 받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 요는 자기 생활이 주황당 부장 이상이라고. 그럼요. 그래서 나도 와 그냥 들어보고 얘네들은 여기로 말하면은 뭐 강남 정도에 있는 여기에는 이제 전승동이잖아요. 전승동에 이제 각자 아파트를 평양 그저 정말 제일 경치 좋은 데다가 이제 세우고 거기가 보통 여기 65평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크겠어요. 방도 정말 이게 뭐 자녀방, 연구실 뭐 이런 방들이 다 돼 있고요. 그렇죠. 최고급의 무슨 이게 인테리어로 다 돼 있고 예. 그리고 이게 또 와이프들 자체가 봉화 치료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급반상은 뭐 이게 평양 산원이나 이런 거는 평양 1,6급의 병원이라고 핵물리학자들은 거기로 안 됩니다. 근데요 이게 해커들은 봉화 진료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죠. 김정은은 최고의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별동지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은의 작전 예비대. 네. 정말 나의 통일 보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진짜 네, 이 보검이고 아니 만능 이제 이런 보검인 거죠. 뭐 사실 뭐 북한의 IT를 전공했다는 사람들의 로망이 결국은 사이버 부대에 가는 건데 사이버 부대도 최근에는 이제 그게 하는 어떤 공격 작전 이 용도에 따라서 뭐 여러 개 부대가 존재합니다만은 그 사이버 부대가 요원이 되는 순간 그동안 완전 대박 터뜨린 거죠. 호화주택에 뭐 호화라고 하지만 아주 정말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주거 조건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출퇴근도 다 그 교통이 어려운 평양에서 그렇죠. 그네들만 완전 리무진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고
야. 그리고 외국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달러를 쓰지. 그렇죠. 그 돈 뭐 지금 요즘 비트코인에 완전 재미 들어가지고 작년 한 해만 해도요 북한이요 2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사이버 부대만은 거기에서 30%를 먹으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달러를 갖다가 막 그냥 뭐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또 공부하는 장성카드도 뭐 쓰잖아요. 장성카드도 쓰죠. 그러니까 그게 달러 카드인데 외화상점에 가서 그래서 붙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좀 자료 화면에 나가고 우리 저 장생께서 그린 이 PT인데요. 자료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은 핵 과학자도 이게 사이버 부대 사람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핵 과학자는 물론 김정은이 중요도에 따라 김정은이 생각하는 중요도는 매우 크지만은 그 핵 과학자들이 그렇다 외국에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달러를 쓰겠습니까? 바뀐 구간에서 국무지가 우선하게 바뀐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바뀐 구역이에요. 뭐 조건도 뭐 그냥 그렇죠. 이치도보다 못해요. 그래서 아마 정말 북에서 사이버 부대는 최고의 그런 수준을 가서 수준 높은 생활을 한다. 이게 정평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 명도 안 깨버리고 데려오기 힘들어요. 그 비슷하게 그 사이버 요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과정들을 다 받고 이전 사이버 부대에 가기 직전에 이 머리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정신 착란이 와가지고 여기 그 사회 나왔어요. 사회 나와가지고 626 기술봉사소라는 데 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이 참 귀한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한 1년 동안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뭐 몇 번 만나서 뭐 사이버 부대 있어 없어 몇 명이야 어디서 이런 거 물어보고는 전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주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앉아서 뭐 그때 마침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사실은 정말 안쓰럽습니다만은 택배를 했어요. 택배. 북한 최고의 사이버 그 교육을 다 마치고 약간 장난이 있어가지고 온 사람인데 사이버 회원은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잘하면 뭐 여기 와서 IT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여기 처음 뭐 그냥 정말 빈 트렁크 하나 들고 사회 나온 사람인데 무슨 돈으로 회사를 만들며 어디 가서 자기 PR을 할 줄도 모르고 그쵸 조금 뭐 빨리 그 사람이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런지는 안타까웠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이라고 하다 다른 나라로 가버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같이 북한 사이버 어떤 부대들의 공격과 우리 위험에 대해서 함께 빈 구석들을 찾아보고 허점들을 분석해서 함께 우리 사이버 보안을 키우는데 참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혹시 저 장선생님 저 이야기가 이제 뭐 많이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이런 이야기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는 매우 온 나라 온 국민이 북한발 그런 평화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굉장히 뭐 그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심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의 사이버 부대도 이 평화로운 겉으로 보면 평화로운 시대에 그 사람들도 그냥 쉬고 있는가요? 제가 전번에 이란 TV에 출연을 해서 이게 저희하고 제 후배가 그 사이버 해킹저죠. 걔들이 해외로 이제 진출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요 핵이고 미사일이고 사실 해외에 팔거나 뭘 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래도 대북 제재 구물 안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김정은은 지금 핵 포기의 우산은 사실은 없지만 트럼프하고의 어떤 지금 쇼를 하고 있잖아요. 평화쇼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운영 자금은 이게 확보를 해야 되니까 사이버 부대를 지금 해외에 파견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진짜 그 뭔가 크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킹 부대 이게 사실 이게 적을 그러니까 뭐 좀 죄송하지만 북한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도 한국이나 미국은 적이잖아요. 그렇죠. 적을 잠자게 하고 치는 게 바로 북한의 유격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저 진짜 뭐 이게 거칠 데가 없이 정말 이제 돈을 빼갈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바로 사이버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는 그 바보는 아니거든요, 김정은이. 그래서 이 만능보금을 반드시 이제 사용을 해서 지금 난간을
좀 극복을 해버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죠. 예, 정말 제가 그 이야기 공감인데 네. 지금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다 없애버리고 미사일을 없애고 그리고 정전협정을 체결하면 우리는 참 평화로운 환경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북한이 항상 이게 드러내 보이는 평화라고 하는 간판 뒤에는 무슨 흉계가 있습니다. 그 흉계 중에서 가장 우리가 걱정하고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사이버 위협이죠. 그래서 사이버 위협에서 저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세 가지 정면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북한은 이 시기에 와서 평화라고 하는 감람나무를 흔들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에 컴퓨터 없으면 세상에 돌아 못 갑니다. 은행도 못 가고 공장도 못 돌리고 공공기관, 대학은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하는가? 폐쇄망에 대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이 국가 기관 시설을 조정하는 폐쇄망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공격이 거의 전 인접했습니다. 조금만 우리들을 해이시키고 그렇죠. 컴퓨터 보안하는 사람들이 평화 왔으니까 내 보안 동작을 10번 하던 걸 뭐 평화식인데 마음을 늦추고 하면 바로 그들은 지체 없이 들어와서 거점을 잡아가지고 우리 폐쇄망을 공격하면요. 폐쇄망은 뭔가 원전을 돌리는 컴퓨터거든요. 그 다음에 항공기를 조정하는 컴퓨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서울 고속철도를 조정하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걸 공격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 비행기가 동쪽 나라께 서쪽 가고요. 원전이 터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가스 그리고 뭐 국가 기반 시설들은 여기저기서 쾅쾅합니다. 이거를 달성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공격하겠다는 북한보다 사실 더 큰 위험에 일상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장 대표님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갖다가 요즘 말하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또 프로그램 수수를 통해서도 그렇고 1년에 몇십억 달러씩 벌어들이죠. 거기다가 저는 장 대표님 그게 좀 한산적으로 의문되는데 아니 예전에 20년 동안 핵을 개발해 왔는데 잘 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김정은이 들어서 가지고 불과 뭐 5, 6년 새에 핵심을 4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번에 수소탄까지 나왔죠. 그럼 북한 과학자들이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휙 좋아졌는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북한에서 이런 과학기술이라는 수준이 경제 기반에 원래 기인하는 건데 사실 그렇죠.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너무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혹시 그러게? 예, 그렇죠. 그거 뭐 개발 뭐 투자비 자체가 없는 그렇죠. 수준이에요. 네. 근데 왜 저렇게 그렇죠. 고성능의 핵탄도, 갑자기. 수소탄도 네. 이거를 할 수가 있었냐? 네. 80년대 중엽부터 이 사이버부대 만들었기 때문에요. 걔네가 다 빼앗아. 100%. 그렇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기가 네. 그렇게 무슨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 개발을 하고 미국도 무슨 진짜 뭘 거의 막대한 몇 조 원을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하면 북한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빼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도둑놈의 신권인데요. 예. 그래서 저렇게 지금 당당하게 핵탄도 만들고 수소탄도 그렇죠.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 만들고 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기가 이 기술이 뭐 북한의 그런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뭐 과학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실행됐다고 보면은 이건 진짜 오산입니다. 맞습니다. 오랫동안 일단은 연구 자료들이 축적 과정이 있었고 여기다가 김정은이 들어서 가지고 사이버대를 캐몰아서 자료 훔쳐와 하니까 뭐 우크라이나의 우크라 공장을 털어가지고 거기서 온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게 화성 15형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발동이 비슷하다 했죠. 우크라이나가 줬다는지 러시아 줬다는지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 사이버 부대가 훔쳐온 것도 모르고요. 그렇죠. 자, 장 대표님, 예,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이버 부대의 이모저모 그리고 우리 국가의 점점 증가되어 오는 위협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뭐 좀 사이버 끝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한마디만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김정은에게는
통치 자금을 끌어들여가는 수단이 오직 사이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제 의식을 바로 못 가지고 돈이 털린다. 이거는요, 사실 김정은에게 돈 갖다 바치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조심을 하고요.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컴퓨터나 모든 자기 이제 금융 전산에 관한 이런 좀 경각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우리 장 대표의 절절한 그 당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네. 평화라고 하는 그 고조되는 열기 속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흉기 그리고 꼼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사이버 분야에서 마지막 무엇인가를 점령하고 포하는, 그래서 이 평화적 무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이 도둑질 그리고 이 못된 장난에 대해서 시선을 이게 분산시켜야, 딴 데로 돌려야 될 그런 필요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북한 사이버 부대에 대해서 아주 그 사이버 요원들이 어떻게 육성되는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주신 장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